지금 김진애의 돌직구쇼를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시청 중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저희 돌직구쇼를 시청해주고 계신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진애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번에는 고려대 입시에 앞서서 서울법대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한 자리에서 아버지인 조국 후보자가 연설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법대 인턴,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인턴십이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후보자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는 이런 입장으로 해명을 해왔지만, 아버지가 있는 서울법대에서 자격 없는 딸이 인턴을 했다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애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신문들은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다시 돌려주세요. 중앙일보가 먼저 나왔어. 아유, 난리 났네. 동아일보. 조국 청문회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이틀간 열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법적 시한을 넘겼다. 오늘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가족 등 증인 채택을 놓고도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장녀, 그 딸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상당수 의혹이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후안 무치.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국 후보자의 제자들이자 후배들이 입장을 낸 겁니다.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사퇴 촉구 공식 입장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공식 사퇴 촉구. 내일 총학생회 주관의 제2차 촛불 집회가 개최될 방침입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닙니다. 부산대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총학생회 주관으로 2차 촛불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 조국 이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정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못한다가 잘한다를 앞질렀습니다.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선명한 사인입니다. 그중에서 20대와 50대의 부정평가가 도드라졌습니다. 조국 후보자 자격 논란 여파로 정권 지지층이 변심하는 위험 징후가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 분노, 정당하지 않다라는 식의 당과 청와대의 방어 프레임은 잘못됐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도 지금 연일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경향신문은 오늘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거 물타기다, 물타기.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다. 재탕 갖고 물타기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오늘 강하게 조국 후보자를 질타하고 있어요. 재산 비례 벌금형 빼고는 수사권 조정 등 이미 입법 논의 중인 다 나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국회 동의 필요한 공수처도 결정적으로 야당 협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공허한 외침이다. 경향신문이 오늘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상세히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미국이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위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깊은 실망, 우려, 한국 방어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날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 완전한 돈 낭비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강원도의 황당한 출산 장려 정책이 지금 논란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취재 잘했어요. 강원도에서 이주하는 강원도로 이사를 오는 신혼 부부에게 한 달에 15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단서 조건이 여성의 나이가 44살 넘으면 이 돈 안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44세 여성은 출산 장려 나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 신혼부부 지원 장려책으로 돈을 주기로 했으면 여성의 나이를 따지지 말든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강원도가 본 것이다라는 비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탁상머리에만 앉아서 정책을 짜면 대표적으로 이런 헛발질을 한다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강원도 측에서 비판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 고칠 것 같은데요. 조금 기다려보시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정통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 뜨는 새로운 분 한번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자 민주당 청년위원회의 수석 부위원장, 대구에서 오셨어요. 서재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꼼수. 조국 후보자 딸이 서울법대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고교생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인턴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법대 교수. 더군다나 아버지가 기조 발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의혹 상세히 파헤쳐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반. 조국 후보자 이슈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 민심 이반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인턴십을 했어요. 조국 후보자 딸이.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인턴십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 사하나에서 인턴십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인턴십 말입니다. 아예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인턴십이었습니다. 물론 이 인턴십 경영 고려대학교 입시 때 스펙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어떤 인턴십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서울대 법대 인턴 꼼수예요. 김영주 전 의원이 인턴십의 정의 자체가 뭐냐라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딸이 고려대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 이력 내용 중에 이런 인턴십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사형제도 국제 컨퍼런스 인턴십. 고교생이 과연 사형제도가 필요하느냐, 어떤 국제회의에 인턴십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듯하죠. 고려대학교에서도 훌륭하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서울대 공익인권센터가 주최하는데 그 상위 기관이 서울법대입니다. 그해 공익인권법센터는 그런데 고교생 인턴 뽑는 모집 공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모집 자격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 입학을 확정받은 예비 법조인,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또는 서울법대 학부생들만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A씨는요, 고등학생이 법대 인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제 SNS에 밝혔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는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이자 나만의 사형제도라는 주제의 공식 발표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서울법대 교수님인데 그 인턴십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자, 딸은 고교생인데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 측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어떤 스펙과 관련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왔는데 그 해명이 과연 사실인가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서울법대 인턴십. 어저께 조국 후보자가 주말 사이 해명하면서 안이하고 철저하지 못했던 아버짐을 고백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됐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인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건 조국 후보자가 연루돼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이 한인섭 교수, 누가 뭐래도 조국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저 과정 속에서 고등학생이 인턴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건 기존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 후보자의 딸이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히지 못한다면 네. 당연히 이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었던 조국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동실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대, 고대, 부산대를 지금 검찰이 이례적으로 한 박자 빨리 압수수색한 거 있어요. 그리고 조국 일가 펀드 운영사 투자회사도 검찰이 지금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를 지금 압수수색 중이고 조국 일가가 운영 중인 펀드의 투자 운용 회사까지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검찰이 수사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섰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청문회 과정 혹은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에서 뭔가 압수수색한 것을 근거로 수사 결과라도 발표된다면 이거 청문회 국면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 속보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한번 지켜보고 하여튼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보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 김병민 박사님. 그래서요. 그래서 이 인턴을 2009년 5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5월 15일에 인턴을 하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2009년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때입니다. 얼마 전에 인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그러니까 딸의 엄마의 친구가 공주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여름에 인턴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인턴을 바탕으로 도쿄의 학술대회에 참여해갖고선 제3저자로 등재했던 그런 제3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을 발표했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그게 2009년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록을 제출하게 했던 건 4월 달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 후보자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공주대 인턴을 2009년 3월에서 8월까지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인턴하게 된 건 2009년 5월달 그 중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영외고에 재학 중인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 많은 기간 동안 공주대도 갔다가 서울대도 갔다가 여러 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터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아버지가 서울법대 교수님인데 거기 밑에 딸이 이제 인턴십이 됐어요. 박정화 대변인. 지금 여러 가지 인턴십 중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인턴십,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등재될 수 없는 논문의 제1저자, 고등학생 신분인데도 박사학위 신분으로 기재가 됐던 것,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번 서울법대 인턴십 같은 경우도 명백히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인턴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 모양이 했던 인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상적인 정보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인턴십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 신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턴십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는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 혹은 우리 그 와이프 엄마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다른 건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은 서울대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기가 어려운 빼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불공정하다, 이게 잘못된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최종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민주당 그 결과를 봐야 되지만 청문회가 잡혔다고 해서 계속 얘기 안 하고 청문회 때 얘기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도 출근길에 그러면 청문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무실이니까 오늘 사무실 출근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이 인턴십 경력 하나 추가하기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보세요. 내로라 하는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하고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또 뭐 병리학 논문, 생물학 논문에도 인턴십으로 논문까지 등재했다면 평범한 서민들의 자녀, 평범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턴십을 혼자 다 한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명백한 지금 해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조국 후보자의 과거 트위터 발언들이 지금 다시 조국 후보자에게 오늘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명 조국이 조국에게. 조국이 조국에게. 조국. 재벌 오너들, 자식을 SK 최태원 회장 딸처럼 키우라고 말하진 않겠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키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은 지켜라. 라고 말했어요. 정유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입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 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라. 학계가 반성해라.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지금까지 조국이 조국에게였습니다. 자, 민주당의 또 청년위원장, 수석위원장, 서재원 위원장님. 조국이 조국에게 트위터 내용 보셨고, 예. 주말에 청년들의 촛불 집회도 아마 같은 청년을 대변하시니까 보셨을 거예요. 지방에도 대학교도 이제 경북대를 시작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요? 했고, 예. 경북대도 이제 촛불 든다? 경북대는 했고 이제 다른 대학교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뉴스가 나왔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 서울법대 인턴 의혹이나 지금까지 뭐 논문 등재 등등 방금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올렸던 글을 기준으로 보면 조국 후보자 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후보 이전에 아버지로서 좀 안이했고 했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렸고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이제 민주당 이제 당대표 취임 1주년에서도 본인이 이제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는 의혹이라든지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지 이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뭐 분노라든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이번 한 주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수석도 얘기했지만 법은 지켜라 해서 이제는 법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자유한국당이든 언론이든 검찰이든지 좀 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대변인을 하고 그 이전에 한 10년 정도 금융회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역할을 했었는데요. 좀 이 유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4월에 남편이 이제 35억 정도 주식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정서에는 분명히 맞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100억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선 이분이 주식의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그 자질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이 너무 부적합하다 했지만 이게 해명이나 이제 남편이 봤을 때는 남편과 이제 재판관을 좀 분리해서 보자 해가서 이제 임명을 했고 그리고 한 8월 달에 이제 바른미래당인가요? 이제 오신환 의원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주식을 했을 때 이제 불공정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거래소에서 무혐의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는 그냥 국민 정서를 떠나서 이번에는 법에 좀 집중해서 조국 수석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연결고리를 찾는 그 작업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8일 내일이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2차 촛불을 듭니다.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다듭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외침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가 저희 학내 커뮤니티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선정되고 이렇게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나섭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합시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저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몇 달 동안 촛불 집회에 참석했냐? 라는 참담함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몇 년 전 우병우 선배에게 백꾸라지라고 비판을 했었죠.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한다고. 남에게는 그렇게 엄격했으면서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한 이중사고를 가지신 분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선배님께 부탁드립니다. 선배, 이 정권에 부담 주지 마시고 내로남불, 위선자, 적폐랑 비판받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후보자 사퇴해 주십시오. 금수저 공화국의 의미를 교수님 때문에 다시 곱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청년들이 이 사건에 특히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청년들이 느낄 허망함을 미루어 짐작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내일 또 촛불을 듭니다. 스누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만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보다 더 거세요. 그제부터 지금 투표 중인데 2277명 중에 2156명, 94%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는 게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 94%, 39명, 1%만이 매우 적합하다라고 현재 응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처음으로 공식 입장까지 발표했어요. 법적 문제는 없다며 후한무치의 태도를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위에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까지 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후한무치. 굉장히 센 단어를 썼어요. 총학생회장이 공식적인 성명에 저런 거를 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국 그 학생들의 선배죠. 조국 교수님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데 조국 후보자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스누라이프에 있는 94%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좀 깊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저희가 학생들 얘기 직접 들었는데 거기 김다민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수화돼서 우경화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의혹들 중에 있었던 불공정과 부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걸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 너무 해석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전히 누가 맞니 틀리니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서로 말싸움하고 진영 싸움하고 이랬던 건데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정의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고 우리나라의 진리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고 자기들이 살고자 했던 미래를 얘기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왜 저 학생들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진심으로 한번 들어주면 그렇다면 과연 조국 후보자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도 민주당 핵심 지도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뉴스 속보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 검찰 출신에 또 변호사에 또 민주당에서 예전에 공천 이것도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서울대 고대 부산대를 검찰이 소위 들이닥쳤어요. 검사용어로. 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빨리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심상치 않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저것이 굉장히 어떤 변곡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나온다랄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나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서 주장했던 정권에서 주장했던 이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압수수색 통해서 저와 관련된 어떤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압수수색의 어떤 결과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9월 2일에 청문회를 하는데 그 전에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압수수색이랄지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조국과 관련된 의혹이 있어서 증거가 되느냐 아니면 가짜뉴스에 판명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압수수색 자체의 어떤 검찰에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건 조국 후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미칠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에서 굉장히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지금 하기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청문회 끝나고 수사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한 11건 있는데 재빠르게 배당을 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건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좀 의지가 있지 않나.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걸 처리를 해서 국론 분열된 이것을 결론을 내리겠다. 이제 그런 취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렇군요. 이건 내단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또 다른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거든요. 수사는 수사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청문회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지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뭐 부산대, 서울대, 고대 다 집회하잖아요. 촛불 집회하잖아요. 근데 아마 조국 후보자의 가장 뼈아픈 부분은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하는 그 집회가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후한무치 물러나라. 이런.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정서는 자기의 동물을 옹호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이걸 보살펴 주죠. 감싸거나. 감싸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기의 모교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교수를 재직하고 있는 총학생에서 계속 여론조사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가 94%. 더구나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 이게 얼마나 자신에게는 뼈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국 후보자는 좀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불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는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불법 여부는 청문회가 범죄자를 가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자를 가리는 것이지. 청문회는 범죄자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렇죠.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언이네요. 조국 후보자가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불법한 일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장관 후보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가 명언을 남겼어요. 청문회는 범죄자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가릴 일이다. 김광삼. 명언 제조기에. 리포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촛불 집회 측에게 후원금이 벌써 1,6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서울대 총학생회를 찾은 78살 함소자 할머니. 봉투에는 1년 동안 자식에게 받은 용돈으로 모은 320만 원이 담겼습니다. 그 훌륭한 서울대학 교수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실망을 했고 그 조국 딸이 말하는 게 전부 반대잖아요. 총학생회는 집회 후원금으로는 너무 큰 돈이라며 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흘 동안 동문 등 300여 명이 보낸 서울대 촛불 집회 후원금은 1,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참여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후원금으로는 아마 참여하고 싶다고 돈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2차 집회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3년 동안 고생을 했나. 사실 2주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한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첫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허나 소장님, 앞서 이 공태현 기자 리포트에 처음에 나왔던 그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모으셨던 또 소중한 돈을 또 전달했군요. 네, 아마 자녀들에게 받았던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으면서 아마 또 다른 꿈을 꾸셨을 텐데 그 돈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직접 가져다 줄 때 그 마음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했는데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더 많이 서운해하고 화가 나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동문이기 때문일 겁니다.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동문이기 때문에 더 안아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 자체의 성향은 상당히 세심하고 꼼꼼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텀블러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책 파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파란색을 들고 오다가 어제 정의당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그날 바로 노란색 정책 파일을 들고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애교도 있고 세심하게 누군가를 챙겨가는 성향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 우리 후배들, 물론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만 조국 후보의 그 후배들을 한 번쯤 챙겨봐 주시고 세심하게 그들의 마음을 한 번쯤은 쓰다듬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과 함께 또 서울대학교, 고려대, 각 대학교 대학생들의 입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를 타결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이틀간 9월 2일에서 9월 3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고서 여당 지도부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변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조국을 지켜주세요.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55쪽의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55쪽이면 상당합니다. 어떤 문건인지 함께 보시죠. 조국을 지켜주세요.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방어 문건. 조국 후보자 방어를 위한 대응 논리가 담긴 55쪽 분량의 문건이 정치권에 유포가 됐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을 지침을 했다는 거예요. 신빙성 없애기, 부적절함을 인정하며 향후 과제 제시 등등의 또 디테일한 이렇게 대응하라라는 매뉴얼까지 적혀 있었다. 예컨대 조국 딸 필기시험 없이 합격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수시 입학 학생은 모두 특혜 입학이고 비난받을 대상으로 만드는 발언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하라, 방어를 하라는 거죠. 면접고사는 시험이 아니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다. 라는 어떤 방어 논리까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돼서 맞벌이 부부 양육의 어려움 때문인 것을 강조하라. 투기, 교육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이 방어 문건에는요. 공무원들은 투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되물어라. 공무원들이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할 판이다 라는 지침이 담겨 있던 문건이다.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그 문건은 실제로 제가 한번 입수했습니다. 자, 55쪽의 대응 문건이고 제목은 Q&A입니다. Q&A고 55쪽.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A4용지 55쪽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고 아마도 조국 후보자의 청문을 준비하는 청문 준비 측에서 작성을 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 내용을 좀 보면은 김배민 박사님, 네. 물론 이제 조국 청문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꼼꼼히 준비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시죠. 장려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서 요 방어 문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지도교수의 지도 방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 이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난다면 과연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바로 해당 교수가 정말로 그 전적으로 넘쳐나는 제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책임감으로 6학기 연속 이례적인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는지 이것이 사실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간에서 계속 떠들썩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부산 의료 원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그 전에 있었던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병원장으로 신청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산대 의전원 내에서는 조국 교수와의 관계성 그리고 딸에 대한 장학금을 줬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사실관계만 딱 나열해 갖고서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하게 되는 문건을 전달했다면 이건 후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지침을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나가서 육탄방으로 해라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건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여당의 의원이라도 다 한 명 한 명이 개별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뽑게 되는 국회의원이고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사모펀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청을 높여 얘기하고 나니까 듣던 청취자들이랑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저는 귀에 생생하거든요. 문건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방어 문건대로다. 나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신념 없이 어떻게 전해주는 대로 만약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당시 여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대표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화보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곧 동일시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여기에 대한 행동은 사실상 국회의원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문건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걱정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또 민주당이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셨던 서재현 대변인. 이거 55쪽 문건 받으셨어요, 서 대변인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 아무한테나 봤습니다. 주는 건 아니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 문건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여당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해명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나 준비단한테 그 의견을 한번 여쭤봐 이런 것이 있냐. 그러면 이제 저기서 문서로 작성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민주당 의원들 전체적으로 조국 후보를 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듣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조국 후보 가족들이 이제는 해명해도 이제는 그게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고 해명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30일 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또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냥 법 지키면 임명 동의안 자체가 8월 9일 날 왔기 때문에 20일 이내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30일 날 해서 9월 2일까지 송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9월 3일. 지금 원래는 1일 정도인데 이틀 동안 하는 것도 사실은 법에 좀 위반되잖아요. 근데 9월 3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청와대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좀 지도부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양보라는 개념과 법을 어겨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럼 국민들이 이게 향후에도 여러 문제가 있으면 뭐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야기하면 뭐 법을 어겨서 해도 되냐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이 55쪽짜리 말고 문건이 하나 좀 더 있는 사실을 좀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건 7쪽짜리 문건인데 55쪽짜리에 어떻게 보면 좀 다이제스트, 요약판인 것 같고, 요 문건은 7쪽짜리는 그 여당, 민주당 한 의원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밑에 보면 스탠스라고 좀 돼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스탠스. 자, 보면은 야당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증자를 제시하라. 특혜 무시험 주장은 신빙성을 없애라. 부적절함은 인정하고 대입 교육제도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제시하라. 라는 스탠스 등등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 계셔보셨고 여러 청문회를 준비해 보셨잖아요. 한 55쪽짜리 자료를 그때 당시 청와대가 여당한테도 배포했었습니까? 저는 제가 있을 때 제가 너무 이 끝자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춘추관장이었는데. 춘추관장 대변인 했는데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면 핵심은 또 따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저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에 얽혀 있는 뭐 장학금 특혜 뭐 이런 걸 넘어서 공무원 사회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7분의 후보자가 있는데 7분 후보자는 다 사무실이 있는 거고 그 사무실에 각 부처별로 제일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청문 준비를 합니다. 그 공무원들의 제일 과제는 뭐냐면 사실은 공무원 전체 사회가 정치로부터 독립, 이 중립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후보자의 청문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갖고 특정 여당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다는 건 공무원 중립도 훼손이 시키는 거고 그거 더 이전에 예산도 막 엉터리로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 청문 준비하라고 공무원들 준비하라고 한 그 일을 가지고 민주당 여당과 공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장학금 훼손, 장학금 기본 취지를 망가뜨린 거 이전에 국가 예산도 지금 막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 문건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만들어졌다니까 그렇다 치지만 또 하나 55쪽짜리 문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조국 후보자를 위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이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이야기 나와서 이 정의당의 반응도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정의랑 데스노트 점나. 먼저 조국 후보자 지명 당시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칭찬했어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심상정 대표가 입장을 바꿨죠. 2030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조국 버틸 수 있겠냐. 그런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정의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모의, 간이 청문회가 정의당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바뀌었어요, 정의당. 청문회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하겠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스탠스가 3번 오락가락 바뀌고 있는 건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과거 조국 후보자가 이런 글을 올렸던 게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상정 누님을 밀어주세요. 누님이요. 심상정의 상정 누님을 밀어주세요. 2008년 2월 언론 기고문이에요.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그 어떤 남성 활동가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진보에 헌신을 했다. 그리고 덤으로 범상치 않은 패션 감각도 가졌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정 누님을 밀어주자라는 글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에이, 설마 우리 정의당이 그 뭐 조국 후보자와의 어떤 상정 누님 동생하는 개인적 인연 때문에 좀 데스노트를 딱 접었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이 안 되고 설마 정의당이 그 평범하고 우리 서민들의 자녀들 아버지가 대단한 교수님 아니더라도 평범한 우리 자녀들도 다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목청을 높여서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정의당이 설마 조국 후보자나 뭐 일각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뭐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때문에 정의당이 설마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데스노트 접거나 뭐 바꾸거나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설마. 네, 일단은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청문회 과정을 보면 이제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하잖아요. 정의당이 안 된다 보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당의 데스노트를 막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후보자 지명할 때는 정의당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의 비판적으로는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조국 후보자가 뭐 상정 누나 하면서 2008년도에 굉장히 우호적인 글을 썼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좋은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조국 후보자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의당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저것도 저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요? 자, 야당이 많이 있잖아요. 여당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의혹된 거에 대해서 왜 정의당에만 가서 이 의혹을 소명을 합니까? 후보자가? 이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보의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정의당하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불우의 후보자, 옳지 못한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진보를 포기할 것인가, 진보를 망칠 것인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경계선상에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도 명언이네요. 네. 그러면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생각이 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전제는 조국 후보자가 옳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진 의혹에 의해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조국 후보자 살리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간다고 하면 지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진보에 대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은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과연 이렇게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또 여론에서 이렇고 국민의 정서에 어떠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주 압도적이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부적합하다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좀 임박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광삼 명언 2탄. 옳고 그름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김광삼. 오늘 명언 많이 준비 많이 하셨군요. 그렇군요. 자, 이 조국 후보자 리스크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잘하고 있다보다 못하고 있다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뒤집힌 것도 아마 이례적인 거예요. 50.4%. 그리고 20대들의 반응 보시죠. 못하고 있다. 52.7. 잘하고 있다는 44.4. 여기는 뭐 오차범위를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20대는 지금 못하고 있다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20대 못지않은 반응 50대. 역시 50대들도 못하고 있다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허은하 소장님. 20대와 50대는 자녀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지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50쪽과 7자리 페이지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정치적 방어 논리로 대입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 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 보니까 현실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이 아이가 거의 4시간씩 자요. 1학년인데 4-5시간. 고1. 네, 고1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쉬어가면서 해라, 장기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며 나름의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2주 전부터 이제 공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40, 50대의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이 그럴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아이한테. 내가 공부를 하라 그래서 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만큼의 스펙이 있는 부모일까?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뭐 공부하셨겠지만 그 따님 분도. 근데 부모가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아이 그냥 진짜로 붕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 지금 아마 50대 분들 아이 대학을 갔던 분도 그렇고 대학 못 보낸 부모님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그 정부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 지지율이에요. 오차범위 넘어섰는데 청와대도 고민일 거예요. 부정평가가 계속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게 조국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외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솔직히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꿈도 꾸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10년 전보다 지금은 분명히 투명해지고 100% 공정 기회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즘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포기했다고 하지만 요즘엔 개천에서 자기가 용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요. 개천에서 붕어면 붕어대로 살고 싶어 하지 개천 자체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여당인 민주당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국민의 삶이 더
이제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 대학생들 이제 막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대구잖아요. 얼마 예. 전에 대구 이제 놀이공원에서 20대 아르바이트가 그래요. 하다가 좀 이제 불구 이제 다리 한쪽을 예. 잃었고 또 7월에는 그 고속도로 순찰요원이 또 이제 밤에 근무서다 또 쭉 이게 좀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는지 이것을 청년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네. 국회의원들이 좀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업무 내 할 일이 아니다. 이걸 좀 자각시켜주는 역할을 좋은 해주셨으면 말씀이에요. 좋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서재현 대변인은 우리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 지지하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라라는 또 당부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건 풀러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끈 팬티가 세상에 교원 연수 과정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끈 팬티가 튀어나온 건 아니고 모 강사의 발언 중에 끈 팬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데 공주대 연수예요. 그 공주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끈 팬티의 오해, 공주대, 엉망진창 교원 연수예요. 공주대 교육원수원이 지난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행 예방을 강의한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A씨, 여성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망사 팬티나 끈 팬티를 입고 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불안불안했어요. 내가 성폭행 당했을 때 이런 걸 입고 있으면 그럴만했다 라고 오해받을까봐 나는 끈 팬티나 망사 팬티를 입고 다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라는 등등의 발언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이 공주대 교원 연수 때문에 잦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그 연수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홍채 전문 강사가 여성은 홍채로 생식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남자 선생님은 여학생과 스킨십하고 있을 때 꼭 눈을 까 뒤집어 홍채 상태를 확인하라. 남성은 홍채에 노란 줄이 있으면 간염 보균자니 뺨을 쳐라. 또 다른 강사는요. 성교육 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줘라. 포르노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가르쳐야 한다. 직접 신음소리를 흉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들의 반응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강의에 음성 배설이 안 나올 재미가 없어. 맞죠? 재미가 없는데 음성 배설 강의에서 말해야 돼. 음성 배설을 들으면 건강지키는 데 있잖아. 수업 시간에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포르노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수업을 해야 된다. 소리 같은 거 흉내를 내시면서 또 전문성을 교육받은 교사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라고. 이랬던 공주대 과정에서 이번에는 지금 끈 팬티 발언까지 나왔어요. 이 끈 팬티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글쎄요, 이제 지금 이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끈 팬티라든가 망사 팬티라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좋은데 본인은 만약에 그걸 입고 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하면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자기는 입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저분이 이제 여성이라서 또 상당히 남성보다는 좀 긴장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저 강의를 들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저 강사 같은 경우가 이 앞뒤 맥락을 다 끊고 그것만 딱 가지고 해석해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네요. 예.
지금 이제 성희롱, 성예방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참석한 교육 대상들이 결과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보통 이제 성폭력, 성희롱 그 예방 교육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그 심리적인 강박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강의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좀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약하게 했을 때 뭐 청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점점 그 수위를 더 올려가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성과 관련된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강박감에 시달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저기에 그 연수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 1급 정교사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 될 분들인데 아니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도 낮고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전공과 연관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는 분들이나 이 방송하는 분들 전부 다 이 입으로 지금 사실은 모든 걸 갖다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와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입은 몸을 치는 도끼 그리고 자기 몸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저기서 명언이 나와요. 지금 입은 몸을 찌르는 도끼. 네. 몸을 치는 도끼. 치는 도끼. 네, 찌르는 그 칼날이 될 수 입이. 있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치어가 6자의 몸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살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보면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내가 끈 팬티를 입고 있으면 이 여자는 그럴만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좀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 선생님들. 이게 성폭행 예방하고 뭔 상관이 있죠? 예.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낮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정교사와 관련된 강의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부 고시에 따른 그 표준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의하면 강사의 어떤 이력이랄지 물론 강사에 아무리 좋은 이력을 경력과 이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강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면 지금 나온 이야기는 그냥 인맥에 의해서 초청을 해서 강사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저도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 강의를 뭐 상당히 합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주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처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랄지, 아니면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이 중점을 둬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음담패설 수준에 불과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강사에 있어서 선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강사를 보니까 한 75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고액이죠. 그래서 과연 정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에 관한 아니면 건강에 관해서 어떤 강의를 붙어 있는데 오히려 정신적 건강을 해치면서 해치는. 성경에 따라서는 그 교원 중에서는 아마 그런 성희롱 피해를 본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를 가는 것이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음담패설로 무리를 일으킨 강사는 그 75만 원 강의료를 또 반납했다는 뉴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동영상 보내라. 법원이 아주 독특한 음주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인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매일 밤 술 안 마신 정상적인 모습을 딱 동영상 찍어서 법원으로 보내라. 새로운 판결을 법원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지난 23일 음주 뺑소니 뒤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1심 징역 1년 선고받고 구금돼 있었던 34살 남성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직권으로 보증금은 없이 석방이 됐는데 조건이 붙어요. 밤 10시 이전엔 집으로 들어갈 것. 거의 통금이죠. 그리고 석 달간 금주를 할 것. 그러면서 재판부와 A씨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카페를 개설할 것. 매일 밤 10시에 술 마시지 않고 멀쩡한 모습을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서 그 카페에 게재할 것. 재판부 센스 있어요. 재판부는요, 절제력,
책임감을 키워서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행 못하면 다시 가두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오 교수님, 아니 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보통? 사실 상당히 드물죠. 예. 지금 이제 그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음주 뺑소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형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한번 이제 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 기능도 있지만은 그 원인을 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죠. 만약에 그 동영상 보냈는데 코가 빨갛다던가 아니면 약간 좀 술 마신 것 같으면 다시 구금이에요? 예, 지금 이제 판사님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매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금 싸늘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음주 뺑소니 한 사람을 지금 윤창호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한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재판부도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타율적인 것에서 자율적인 것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 지금 통상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처벌받고 나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바로 이제 보석이 취소가 돼버리고 이제 구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석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증을 하는 이 보증금을 갖다가 내지 않는 대신에 가정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어린 자녀들이 바로 그게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제 그 치료라든가 교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석 달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 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좀 종단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석 달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관섭 변호사님 10시란 말이에요. 그럼 10시에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그래도 11시잖아요. 11시에 딱 하기 또 시작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관리 감독 제도만 좀 완벽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법제도 특징이 엄벌아니냐 용서냐 이거예요. 엄벌은 구속이죠. 용서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어떤 일반 예방적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교정이나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재범을 막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에 3개월 동안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선고하면서 이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 이 사람이 또 다른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엄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점차적으로 굉장히 확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풀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자,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과 또 마동석 씨가 나란히 출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고깃집을 차렸다고 해요. 세 번째는 안재현 씨, 네 번째는 청와대에 선물된 풍산 강아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에 입학한 아들 매덕스와 최근 서울 시내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출몰해 큰 화제를 모았던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어제 드디어 매덕스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야구 모자에 뿔테 안경을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다른 입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 한국을 찾았다가 지난 21일 출국한 안젤리나 졸리는 아쉽게도 이날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연세대생 매덕스의 학부모가 된 졸리의 소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But the school is so wonderful and we're so proud that he's there and it's a great university and I'm just amazed I have a son who's that smart and he's wonderful and I'm proud of him.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안젤리나 졸리의 연결고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마동석. 졸리와 함께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 출연을 확정지으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소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I'm a big fan. I'm a huge fan of Marvel, and this is going to be a perfect start for this new chapter, new beginning. It's a dream come true. I mean. 자, 아들을 서울에 두고 출국길에 오르며 아쉬움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졸리. 마동석 씨와 함께 한국 이야기를 나누며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기를 우리 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 박사님, 지금 보면은 고대, 부산대, 서울대 지금 다 난리 났는데 연세대만 지금 쏙 피해갔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졸리 입학까지 뭔가 좀 기운이 좋아지고 있어요. 졸리가 입양한 아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다는 매덕스가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매덕스가 입학하고 나서 종로에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다니나라고 생각했는데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1년 동안은 국제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신촌에 있는 캠퍼스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학식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참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매덕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또 자연스럽게 매덕스와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매덕스가 연세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한국에 대한 모든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간다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 가지 인연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정말인지 매덕스를 사랑했는지 펑펑 울면서 떠나면서 지금도 보고 싶다. 다시 한국에 올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매덕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을 자주 찾을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파리 안으로 붙는다고 영화를 출연하게 되면서 마동석 씨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은데 길가메 씨에 대한 캐릭터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길가메 씨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서 동양인의 컨셉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마동석 씨의 이 최적화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섭외까지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안젤리나 졸리의 팬들도 많아질 것 같고 저 영화에 대한 이터널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아마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아들 궁금할 때는 우리 또 마동석 씨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동석아, 연고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연고전에 혹시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와, 그 연대 파워가 완전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젤리나 졸리를 정말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과 같은 인종을 상당히 많이 무시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정말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동남아에 계시는 그분들도 외국인인데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좀 안을 수 있는 것까지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연대 파워가 이렇게 세지니까 연고전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근데 또 옆에 박정아 대변인 같이 고대 나온 사람들은 고추고도 고연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연전이라고. 가나다 순으로 해도 고연전이 맞는 거죠. 고연전, 네. 고연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고연전 하면 아나. 고연전이든 연고전이든 어쨌든 우리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를 또 안젤리나 졸리가 선택을 해서 다닌다는 게 모두가 또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경 위기 소식 후 지나친 폭로전과 함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안재현 구혜선. 구혜선은 파경의 이유로 안재현의 권태기, 변심 등을 주장하며 생일상을 준비했음에도 안재현이 집을 비우고 나가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최근 이 같은 구혜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명 구혜선 없는 안재현 생일 파티 인증샷이 확산된 것. 공개된 사진에는 안재현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고깃집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안재현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SNS에 올린 셀카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면서 사진 속 남성이 안재현이 맞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 앞서 안재현은 자신의 SNS에 지인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안재현이 올린 SNS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공개된 사진에서 부인 구혜선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에 일각에선 구혜선의 안재현 변심 폭로가 해당 사진으로 입증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은 구혜선과 안재현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변 박사님.
네, 아마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안재현 씨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좀 분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건 초기만 해도 워낙 내용들이 공방이 거셌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내랑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내가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사건에 대한 진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분노한 그런 여성들의 마음을 아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혜선 씨가 가지고 있는 안재현 씨의 변심에 대한 마음들을 아마 이 SNS에 다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의아심은 아니 가정간의 문제에서 좀 해결하면 될 것이지 왜 그거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에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맺히고 쌓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돌아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너는 왜 모르냐라고 하면서 괜히 저한테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김 박사님 뭔 말하든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는 생각은 구혜선 씨가 어떤 마음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 다 알겠는데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SNS에 더 이상 올리게 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의 파탄난 가정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식을 찾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안재현 씨를 불러다 다시 둘이 좀 얘기하는 과정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참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했고 이런 얘기가 또 아내가 집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구혜선 씨가 이런 SNS의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스스로의 마음들을 일단은 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물론 지금 공개된 이 SNS의 안재현 생일 파티 사진이 예컨대 김관섭 변호사님 뭐 검찰 수사로 비유하자면 이게 뭐 결정적인 스모킹 건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뭐 사실 뭐 진실은 뭔지를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서로 이제 공방한 걸 이렇게 쭉 그 절차를 쭉 받아보면, 그러니까 SNS 내용을 쭉 보면 일단 구혜선 씨 자체는 안재현 씨는 굉장히 미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저 생일 파티에서 저런 행동들 이런 걸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철부지 신랑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인 관측으로. 네, 예. 그러면 사실 안재현 씨가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인데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 것일까. 그리고 생일 파티가 사실은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외부 나가서 생일 파티 저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집에서 생일상 차려준 거 먹는 것보다도 훨씬 재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에 있어서 깊이가 없다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재결합을 해서 잘 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어떤 SNS를 통한 어떤 진흙탕 싸움을 보면 재결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이것이 또 장기화되니까 안재현 씨 같은 경우는 또 광고 들어온 것도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좀 알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꼭 안재현 씨 얘기는 아닌데 이 아내가 생일상 차려줄 때가 그 좋은 때다 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생일상 차려줄 때가 좋은 때다. 좀 제발 남편들이 그걸 좀 명심하시고 그거 곧 없어진다 이 얘기도 좀 덧붙여보겠습니다. 네 번째 악플 만나보시죠. 그때가 좋은 때 그걸 모르고 자,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풍산개 한 쌍, 고미와 승강이. 요 풍산개 부부가 지난해 11월 낳은 6마리 새끼 중 2마리가 대전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기 위해 풍산개 새끼 6마리 분양 계획을 17개 시도에 안내했는데요. 대전시가 분양을 신청해서 다리와 강이를 분양받게 된 것. 대전시는 오는 30일 다리와 강이를 데려와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2일부터 대전 5월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무럭무럭 자란 다리와 강이를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리와 강이, 박정환 대변인. 사실은 뭐 역대 정부마다 또 북한으로부터 받은 선물, 뭐 다른 국가의 정상으로부터 받은 동물 선물들이 있어 왔죠. 많아요. 이런 지금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뭐 호랑이도 들어온 적이 있었고. 호랑이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물품 같은 것도 있어 굉장히 많은데 중국한테 팬더도 한번 받았고. 네, 팬더도 받고 해서 그게 이제 기념관에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좀 분양이 돼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데 저 꼬물꼬물 인절미 같은 저 아주 그냥 이쁜 그 풍산개 그냥 저기에 너무 매여서 우리가 진짜 보고 있어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준 풍산개 잘 키워서 우리 국민들 많이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도 좀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 주인공들은 아주 귀엽고 아주 깜찍한 친구들입니다. 뭐 거두절미 직접 만나보시죠. 자, 미국에서 짧은 쇼다리 강아지, 가장 빠른 웰시 코기를 가리는 대회가 열렸는데 이 너무 빨리 다니다 보니까 1등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주인이 있는 대로 깎으로 돌아가는 웰시 코기 한 마리도 나왔고요. 뭐 개판이에요. 자기들끼리 꼬리 물고 저 경주 처음에는 이렇게 무난히 잘 진행되듯 하다가 지금 1등 강아지가 뒤로 빽하면서 지금 결론이 좀 안 났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쇼다리 강아지를 선발하는 이 대회의 취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쇼다리라 하더라도 빨리 달릴 수 있다. 쇼다리다 하더라도 잘 달릴 수 있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이 대회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요? 혹은 그냥 웰시코기가 좋아서 열린 대회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주 귀여운 웰시코기 강아지들의 참 독특한 경주였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빨랐는데 끝에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촛불 집회 발언 중에 저도 보더라도 이게 학생이 맞나 싶었는데 졸업생 한 분이 발언했는데 그 자막이 학생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